민법 총칙이죠. 총칙 중요합니다. 민법 총칙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민법 총칙이 민법의 맨 처음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두었냐? 그건 다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지금까지는 채권의 뭐 이전과 소멸이니 물권이니 이런 것들은 성년인 개인, 사람 개인이 문제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계약에 뭐 사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뭐 법령에 위반한 계약을 했거나, 그런 식으로 그 뭔가 계약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취소를 한다, 뭐 무효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 총칙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왜 민법 총칙에 있냐면, 그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본질로 하는 그 법률 요건인 법률 행위는 모든 그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그런 그 이론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다루는 건데,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흠이 있는 그런 걸 배우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을 구간까지 쭉 본 거고, 이제 흠 있는 계약이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10강 이하부터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민법 총칙이 민법의 맨 앞에 있는 걸 몰라가지고 뒤에 넣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민법 1편입니다. 민법은 1편부터 5편까지 있고,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는데, 친족, 상속을 뭐 로스쿨 들어가기 전부터 막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보면 좋지만 딴 걸 볼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재산법적인 것만 그 기본 개념 틀만 갖고 가는 게 좋으실 텐데, 그 물권은 물권법의 기본 개념에서 받고, 채권은 법정 채권 있고 약정 채권이 있다고 했죠. 채권의 약정 채권은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계약법의 기초 개념을 봤던 거고, 채권의 법정 채권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불법행위라고 했죠. 법정 채권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뭐 사무관리 이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부당이득, 그 대표격으로 본 게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기초 개념을 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총칙 이제 나옵니다. 총칙은 말 그대로 제너럴한 거예요. 제너럴한 거. 가족법에도 사실 총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학자마다 표현하기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총칙은 민법 전체에 되는 거기 때문에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까지 다 되는 건데, 다만 친족, 상속법 같은 경우는 그 총칙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총칙에 예를 들면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거든요. 대리가 나오는데 뭐 그 혼인계약을 대리로 막 체결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의 규정들은 친족, 상속법에는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거니까. 총칙 편제를 보면, 이게 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총칙은 다시 통칙, 법인, 물건, 법률행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물건에 대한 것은 물권법 기초 개념에서 봤고, 뭐 법률행위에 가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개혁법의 기초 개념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여기서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칙은 딱 두 개가 있어요. 민법 총칙 중에 통칙은 1조랑 2조입니다. 1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조 법원. 법원이라고 하는 게 코트가 아니라 그 소스 하는 그 법의 원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코트가 아닙니다. 법률 성문법 얘기하는 거죠. 법률 규정을 먼저 보고, 법률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을 때 조례에 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울 거는 이제 보통 다 법률 규정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기 때문에 지금 이 1조를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 개념 다닐 때 막 관습법 따지고 뭐 이럴 겨를이 없으니까요. 제2조 신의 성실이죠. 제 1항 읽어보겠습니다. 예, 2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2항 보면 권리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을 보통 권리 남용 그 금지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넓은 의미의 신의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1항과 2항을 모두 다 신의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 2장 이인이라는 얘기는 그 펄슨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지금까지 뭐 성년의 뭐 그 정신 능력이 정상인 사람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미성년에 뭐 미성년도 있고 뭐 미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볼 거고, 제3장 법인이라기에는 뭐 회사, 학교법인, 유료법인, 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나 종중 이런 것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법인은 아닌데, 즉 법인 등기는 안 돼 있는데 거의 이제 단체성을 갖는 이제 법인에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 편에서 다 같이 다뤄요. 물건, 법령, 기간,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어요.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고, 취득시효는 물권법 쪽에 있어요. 소유권, 그 뭐 부동산 물권 20년이면 뭐 그 취득시효 한다, 뭐 동산 몇 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물권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권의 취득과 소멸에서 봤었거든요. 물권법 얘기고, 소멸시효는 총칙에 나오는 거예요. 물권, 채권 다 따지는 건데, 주로 실무상 채권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에서 소멸시효를 공부했던 겁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권이잖아요.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소유권은 그 조문 보시면 알겠지만, 소멸시효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조문 보면 나와 있어요. 조문 자체. 자, 신의칙 Rule of Good Faith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번역하기 힘든데 그냥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번역이라서 쓴 겁니다. 아까 설명했고, 이 신의칙은 해석 기준이 돼요. 인터프리테이션의 기준이 되는데, 어떤 법률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해석, 아니면 어떤 법률 행위, 그러니까 뭐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했는데 그 계약이나 단독행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법률 규정의 의미가 뭔가, 이 계약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의 해석 기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해석을 할 때 신의칙에 맞게, 그러니까 그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게 A로도 해석될 수 있고 B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B로 해석하는 건 좀 너무하다. 쉽게 말해서 너무하다는 거거든요. 너무할 때 A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신의칙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의칙은 그 해석 기준이 되면서 어떤 법률 관계의 변동 사유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대법원 판례가 2003년 판례가 있는데,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환자가 입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난을 당한 거예요. 입원 중에 뭐 물건을 도난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병원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은 사안이거든요. 이 경우에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뭐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까지 뭐 계약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뭐 법에 그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그 환자의 물건을 그 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조문도 없어요. 조문도 없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계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의칙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병원은 넌 돈을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은 법률 관계 변동의 사유, 즉 보호 의무나 고지 의무나 설명 의무의 발생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신의칙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칙은 굉장히 좀 그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그 파생 원칙으로 좀 구체화돼요. 여러 가지 파생 원칙이 있는데, 아까 봤던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판례를 볼게요. 판례 보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철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권리자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이제 피해자한테 그 상대방한테만 뭐 이렇게 손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cm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뭐 철거하고 뭐 이런 거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방해 제거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뭐 1cm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완전 뭐 그 수십억짜리 건물을 철거시키고 이런 것은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에 손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거의 꼬장 부리지 말란 거예요. 그게 권리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칙의 파생 원칙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으로 좀 구체화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사정 변경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서컴스턴스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정 변경인데, 이것도 판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뭐 회사 이사라든지 이런 집이 있기 때문에 회사 채무를 보증을 했어요. 이사 재직 중에 회사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것도 이제 회사가 너 이사니까 회사에 채무 있으면 그 이사 개인이 좀 그 보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이 사람이 이사해서 나와서 일반 시민이 됐는데,
이사에서 나와서 일반 시민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보증계약 유지시키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사라는 그 회사의 이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체결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법률 관계가 그 해지권이 생긴다. 예를 들면 해지권이 생긴다. 법률 관계가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사정이 변경됐다는 사유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해제권이 원래 없었는데 해제권이 생겼다. 여기서 이제 직권에서 해지권이 없었는데 해지권이 생겼다. 이게 다 사정 변경의 원칙 때문이고 사정 변경의 원칙의 근거가 어디 있냐? 시임칙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효의 원칙은 이제 소멸시효랑 제척기간 얘기했었죠. 예를 들면 몇 년 이내에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그 기간 예를 들면 10년이 안 됐더라도 마치 이제는 나 권리 행사 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갑자기 나 권리 행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 신뢰에 타격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은 역시 신의칙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남용 금지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 그 사정 변경의 원칙 모두 다 근거는 신의칙입니다. 민법 2조에 있는 신의칙에서 근거한 거예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 선행행위랑 후행행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판례 보면 굉장히 썸띵 난감한데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해서 재혼을 하고 호적까지 가족관계 등록까지 말소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남자가 죽으니까 상속인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상속권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상속권 주장하려면 가족관계 등록부 호적에서 자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가 처음에 가출해서 재혼하고 가족관계 등록까지 말소했는데 나중에 상속인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한다 이거예요. 너무한다는 게 결국은 신의칙이라는 얘기거든요. 법에서 이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건 없어요. 명문으로 요 상속인을 주장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지만 그 앞 행동이랑 뒤 행동이 모순되지 않냐. 그러니까 모순행위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신의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행사하지 못하는 게 신의칙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일반 조항으로 한 게 보면 그 법에서 먼저 법 규정을 먼저 봐서 법 규정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될 때 최후적으로 주장하는 게 신의칙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만 있으면 신의칙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이 원님 재판처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입법자가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법에 만든 데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일단은 그 있는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게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울티마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의칙 제너럴한 것을 적용해야 되지 그냥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특정의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법률 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일이 있는데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신의칙은 일반 조항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그 법적 안정성을 좀 중시하는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행 규정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면 근로기준법 보면 굉장히 근로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많이 정했거든요. 야근 같은 경우는 야근할 때는 원래 통상 1시간 시급에 50% 가산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강행 규정으로 있어요. 그 규정 위반하면 그 근로계약 그 부분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계약할 때는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는 나 야근해도 야근 수당 안 받고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선행행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되냐 이렇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선행행위랑 후행행위가 모순되니까 앞뒤가 말이 다르니까 너 신의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강행규정으로 입법한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강행규정 위반 같은 경우는 신의칙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최근 판례죠. 따끈따끈한 판례입니다. 그 강행 규정으로 인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신의칙이 위반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게 고로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들고 막 근로자들이 나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할 때는 왜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법 가지고 따지냐 이렇게 하니까 신의칙 위반을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을 만든 입법 의사이기 때문에 그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시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에 나온 판결은 여기에 다시 또 예외를 둔 판례예요. 그건 나중에 볼 텐데 어쨌든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되는 게 신의칙과 강행규정 위반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을 우선시한다. 신의칙보다 강행규정을 우선시한다. 이게 입법 의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강의에서 그게 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볼 거예요. 다음 강의. 법률행위 해석. 해석이란 얘기는 계약을 해석하는 건데 표의자가 있어요.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의사 표시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의사 표시가 뭔지 명확한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매한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정하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말 그대로 표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는 그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잖아요. 그 표시된 뭐 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필기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보고 이 사람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게 이제 의사표시 해석입니다. 표시로 의사를 탐구하는 게 의사표시 해석이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계약서 말미에 어쩌고저쩌고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 자기가 민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력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뭐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게 그 의사 표시인지 의사인지 뭐 아니면 보증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의사인지 그걸 이제 탐구하는 게 의사 표시 해석이라고요. 그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연적 해석은 이 해석의 목표는 이제 의사를 탐구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계약서상으로는 을토지로 다 표시했더라도 서로 갑토지에 대한 계약이라고 서로 의사가 합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표시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9번지 토지를 서로 보고 그거 매매를 한 건데 계약서에서는 그 번지수를 헷갈려가지고 101번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의사는 99번지다. 그럼 그 경우는 99번지에 대한 실제 의사대로 계약이 합치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자연적 해석의 기법에 따른 해석 방법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그 의사보다 이제 표시된 그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건데 사실 이게 결국 이제 그 판례가 뭐 그 일관성 없는 게 아니라 약간 강조점이 좀 다르고 결국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은 이제 그 그 표시된 거에 객관적 의미에 중점을 둬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인데 뭐 이렇게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헌이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객관적 의미를 갖고 법적으로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의미를 가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충적 해석은 가정적 요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항소, 상고 이런 거는 소송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법령의 대리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위랑 대리는 다르다고 했죠? 대위랑 대리가 왜 다른지 머릿속으로 한번 자기가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야 그 자기 것이 됩니다.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는 이제 사자랑 달라요. 그 사자랑 대리랑 다르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자는 이제 메신저고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예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고. 예, 그 기억나시죠?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리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다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할 뿐입니다. 사자는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이 다 결정하고,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거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뿐이지
똑같은 것이 그 자기가 직접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 도구만 쓰는 것뿐이고 대리는 그게 아니라 그 결정, 그 계약 체결의 결정, 그 내용 이런 걸 다 대리인이 결정을 해요. 다만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할 뿐이에요. 그 대리권을 범위를 넘어가면 무권 대리가 돼서 무효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대리인이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지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을 하는 것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거랑 똑같이 되는 것뿐이지 그 사자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리랑 사자는 구별을 해야 돼요. 메신저랑 그 레프리젠테이션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이라고 했는데 현명이 와이즈가 아니라 그 밝히는 거예요. 이게 대리 행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이제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그 대리인이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본인은 뭐 집에서 잠자고 있을 거고 대리인이 가서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할 텐데 그냥 가서 계약을 하면 이 상대방은 대리란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하는 줄 알 것이지 뭐 이게 대리를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 이 대리인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것은 대리 행위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현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명하지 않으면 무효로 되는 게 그냥 완전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 밝히질 않았다 하면 얘랑 사이의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약을 하면 그 대리 행위가 아니라 본인이랑 이렇게 직접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도 맞죠? 조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 임의대리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법정대리고 그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게 이제 임의대리라고 해요. 근데 좀 사실 정확한 얘기는 그 본인 의사에 기한 게 이제 임의대리고 본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 법정대리인데 보통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대리권의 발생 이게 보면 알고요. 임의대리권은 대리권 수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 현명주의 다 얘기했고 복대리는 그 대리인의 대리인이 복대리가 아니라 대리인이 새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대리인 말 자체는 이게 더블로 대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의미하는 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인을 한 명 또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대리예요. 그 소송법에서도 변호사 A가 자기가 나가기 귀찮거나 그러면 변호사 B한테 복대리를 맡기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 울산 재판이 있는데 서울 변호사가 자기가 직접 가기 그러면 이제 울산 변호사한테 복대리 맡기고 갑니다. 그 복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소송행위 효력이 변호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선임을 대리인이 했을 뿐이에요. 그 개념만 아시면 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거는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본인의 그 계약책을 상대방이 대리인이 그 계약책을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게 자기계약 금지고요. 그리고 두 사람 A라는 사람의 대리인도 K, B라는 사람의 대리인도 K에서 A랑 B가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쌍방대리도 안 되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림 보면 아시고 무권대리 대리권 범위를 벗어났거나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랑 현명하지 않은 경우랑 구별을 해야 돼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 자체가 아니에요. 대리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고 대리인데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 범위 벗어났다. 예를 들면 뭐 1억까지만 대리권을 줬는데 뭐 그걸 초과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권대리죠. 아니면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예 대리인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명을 하고 했다. 그러면 그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없는데 했으니까. 그 개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전혀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으면 그 채점을 한 사람이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서술형에서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헷갈리고 있으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점수를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무권리자 처분은 그 무권대리랑 비슷하지만 무권대리는 아닌 거죠. 무권리자 처분은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은 그 예를 들면 매도인이 자기 권리 아닌 걸 처분한 거예요. 그 무권 대리는 추인과 거절이 있는데 추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무권 대리 행위가 있어요. 무권 대리가 일어났는데 본인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허락 없이, 본인의 허락 없이 그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뭐 계약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그 추인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무권 대리가 그 이제 유권 대리화 됩니다. 그 유효로 됩니다. 유효로. 그리고 그 경우에 소급표가 그 어디 갔냐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그 유권 대리처럼 유효로 되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무권리자 처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무권리자 처분은 그 소급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해석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표 같은 거 막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상식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설명을 들으시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추인도 안 했어요. 추인도 안 했는데 무권대리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효과를 귀속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한테 일정한 책임이 있을 때 비록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져라. 이게 바로 표현대리 제도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리권 수의 표시에 의한 뭐 권한남용 표현대리, 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무권대리예요. 본인이고 대리인이에요. 대리권 수여 없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현명은 했다는 얘기죠. 현명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럼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인데 이 상대방이 보기에 만약에 무권대리를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죠. 무효라고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 다 예를 들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믿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대리권 얘네들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리권 없다고 해서 무효로 되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민법에 정해놨어요. 딱 세 가지만 정해놨어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표현대리가 이 보호받는 경우를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이 표현대리는 세 가지만 정해놓고 이 세 가지 아닌 경우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본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사유들이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그 표현대리인데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한테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원래 대리권이 있었는데 나중에 소멸됐어요. 원래 대리권을 부여했었는데 소멸됐었다. 그럼 그 경우도 상대방에게 뭐 선의 무과실이면 그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까지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대리를 했다. 그러니까 아예 생판 대리권을 안 준 게 아니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걸 넘어서 한 경우는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125조, 126조, 129조예요. 125조, 126조, 129조 이 표현자리 이 세 가지만 있고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로는 보호가 안 돼요. 그 외관이론, 겉보기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그 표현대리의 법리는 그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원인을 준 자는 상대방에게 어떤 그 믿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 무과실이다 하면 그 본인이 그 책임을 져라. 대리권 수요에 표시를 했다. 기본 대리권을 줬었다. 아니면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됐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예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 물을 수 있는 뭔가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라. 상대방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물론 아예 완전히 뭐 대리권이 전혀 없었고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거래했으면 당연히 표현대로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뭐 대리권 수에 표시를 했다.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져도 될 그 사유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보호를 유권 대리처럼 유효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 구체적 의미는 보시면 되고 법률행위 조건 기한 조건은 뭐 너가 변시에 합격하면 뭐 주겠다 이게 조건이고 2016년 1월 1일이 되면 뭐 주겠다 이게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기한은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의미예요. 근데 조건과
조건은 불확실한 합격을 물론 확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6기, 7기쯤 되면 좀 불확실할 면이 있죠. 그 될지 안 될지 그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제 조건이라고 하고, 그 아직은 안 됐지만 되는 게 확실한 걸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과 기한을 구별합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너가 결혼할 때 내 자동차 주겠다 했을 때 이게 조건인지 기한이 좀 애매한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 판례가 그 밑줄 친 부분,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한 걸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된다.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 안 한 걸로 확정된 때도 이행해야 된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어떻게 되더라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그 시점만 뒤로 미루어진 거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조건과 기한의 구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판례 보시면 알고. 그리고 조건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제 발생형과 소멸형이 있는데, 뭐 조건이든 기한이든 어떤 게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되거나 하면 원래 무효였던 게 유효로 되는 게 그 발생형이고요. 원래는 계약 체결 당시는 유효였는데 뭐 조건이 성취된다, 아니면 뭐 기한이 도래한다면 무효로 되는 게 이제 소멸형입니다. 정지 조건은 발생형이에요. 그 조건인데 원래는 무효예요.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 내 그 부동산을 주겠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중요 계약이 무효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무효인데 합격을 하면 그 후부터는 유효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발생형 조건형 합친 정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단 유효해요. 일단 유효한데 그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로 만들겠다. 이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예물 주는 거 있죠. 약혼예물 주면 일단 주는 거 유효해요. 증여계약 유효합니다. 약혼예물 주면 유효한데 이게 사람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파혼을 맞는 경우 있죠. 그 파혼이 되면 그 줬던 거 돌려야 약혼예물 준다는 얘기는 이게 파혼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해제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효한데 혼인의 파탄이라는 조건이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그 파탄이라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혼예물 줄 때는 그 유효한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디폴트가 유효한 겁니다. 약혼예물 수수는. 이게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보면 약혼예물 수수는 그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기 있고 종기 있죠. 시기는 이제 무효였는데 어떤 시기가 되면 유효로 되는 게 그 발생형이죠. 발생형 중에서 기한이고 발생형이 시기 있는 법률행위고, 거꾸로 원래 유효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무효로 되는 게 종기입니다. 종기 있는 법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개념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근데 참고로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많이 없습니다. 그 이행기랑 종기는 다르거든요. 대부분 뭐 기한 정한 경우는 그 이행기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실제로는 거의 생각하기 힘들어요. 개념상 있고. 그리고 계약 성립은 언제라고 했어요? 계약 성립 언제 돼요? 계약 성립은 언제 되죠? 계약 성립? 의사 합치, 그게 뭐죠? 뭐랑 뭐가 합치될 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근데 만약에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를 했다, 정지 조건 있는 계약을 했다, 네가 변시에 합격하면 증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단 청약과 승낙이 합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이 성립된 거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립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 있는 그 얘기입니다. 조건과 신칭을 읽어보면 되고,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죠. 굉장히 기간은 실무상 중요한데, 기간을 이걸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워낙 보면 뭐 초일 불산입이니 초일 산입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오타가 있거든요. 여기 53쪽 보면 원칙 초일 산입이 있는데, 제가 원칙 초일 불산입니다. 원칙은 초일 불산입인데 이거 오타예요. 고쳐주세요. 제가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모를 리는 없죠. 이거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건데 원칙이 초일 불산입이고 예외가 초일 산입이에요. 이게 졸다가 써가지고 바뀐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오늘 1월 24일이죠. 1월 24일 지금 제가 오늘부터 5일이다 하면 1월 24일 0시부터 5일을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월 5일 0시부터 즉 1월 24일 24시부터 따져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것을 민법이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초일 불산입하고 다음날 0시부터 5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초일 산입을 합니다. 요거는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좀 실무적인 거 문제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막 항소기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내실 텐데 좀 그런 거 싫어하시는 교수님들은 뭐 이런 걸 문제로 내지 않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뭐 이런 게 만약에 문제 났다 하면 설날이나 뭐 이런 공휴일 같은 게 항상 껴서 문제를 내거든요. 설날 달력 주고 막 알아서 이게 해야 돼 하는 걸로 나오니까 뭐 설날 추석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설날 추석 이런 껴가지고 함정을 낸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하루 연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언제까지 당사자가 언제까지 뭘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다. 그러면 기간이 말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날 이렇게 지급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가 연장돼요. 근데 설날 같은 게 항상 껴가지고 뭐 문제 내고 막 이런 거 이렇거든요. 설날이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설날 지난 다음으로 이렇게 계속 되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나중에 집에서 심심하시면. 자, 이거까지만 끝이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송달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뭐 취소 아니면 청약, 승낙. 예를 들면 내가 청약을 했는데 그게 편지를 써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계약이 도대체 언제 성립했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루 가지고 굉장히 권리관계가 엄청 변하는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도달주의 원칙.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11조 1항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도달 같은 경우는 그 의미는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예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냥 당사자 합의로 이거는 발신주의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합의를 안 했을 때 도달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당사자가 뭐 우리는 이거 발신할 때 성립하기로 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건 당연하죠. 사적 자체 원칙에 따라서. 근데 그런 합의가 없으면 도달주의 원칙이고 그리고 철회란 얘기는 의사표시를 없던 걸로 돌리는 거예요. 취소랑 해제랑 달라요. 취소 뭐라고 했어요? 취소 어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강박당했다, 착오가 있었다. 처음에 발생했던 사유로 애당초 발생했던 사유를 가지고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라고 했죠. 해제 뭐예요? 해제 처음에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한다. 이행지체 요건 갖춰서 뭐 상당 기간 최고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뭐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권에 따라서 해제를 한다.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이 불능 시 바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불능이나 이행지체 이런 거에 따라서 해제권 발생해가지고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라고 했죠. 그렇게 해제하는 게 취소나 해제고 철회는 withdraw 하는 거예요. withdraw.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빼는 게 이제 철회거든요. 의사표시 했어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철회의 메시지가 처음에 보냈던 메시지보다는 먼저 가야겠죠. 상식이죠. 일단 먼저 메시지가 도착했으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낙장 불입이고 의사표시 했는데 도달하기 전에 내가 withdraw를 했다. 그러면 그 철회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하면 적법하게 철회됩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엄청 달렸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굉장히 채권의 효력 파트 3부터 민법 총칙 파트 1까지 완전 전력질주로 달렸거든요. 근데 다 일단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만약에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이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나와 있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